다음은 수조의 재질입니다. 이 수조의 재질은 일단 가장 크게 일반 유리, 저철분 유리, 강화 유리, 아크릴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반 유리는 말 그대로 일반 유리예요. 그리고 저철분 유리는 말 그대로 일반 유리보다 철분 함유량이 낮아서 투명도가 높고 투과율이 좋아서 이 내부 관상을 할 때 왜곡이 덜한 유리죠. 뭐 메이커별로 뭐 디아망, 크리스탈 등등등 명칭은 다양한데 뭐 명칭을 뭐를 붙이든 저철분 유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철분 함유량이 낮다 보니까 강도가 일반 유리에 비해서 약하고 뭐 스크래치에 좀 취약한 점에 단점이 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수조 가지고 강도 테스트를 할 건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강도 저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만한 그 정도의 큰 차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유리가 10T 이상의 두께,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유리에서는 일반 유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투과율에서 꽤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게 두 개 일반 유리 수조하고 저철분 유리 수조를 나란히 두고 봤을 때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저철분 유리 수조 하나만 놓고 아 투과율이 좋네 라고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 민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저철분 유리 수조를 마련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은 강화유리인데, 강화유리는 이제 일반 유리에 열 처리를 해서 강도를 높인 유리죠.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한 3배에서 8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유리보다 훨씬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이제 이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이 강화유리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 터져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자동차 유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편이 날카로운 단면이 아니고 동글동글 잘게 깨지면서 이게 터져버린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강화유리 같은 경우도 뭐 대형 수조를 제작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의 수조에서는 뭐 좀 낭비죠. 마지막으로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유리보다 이제 투명도가 높고 가볍고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 아쿠아리움에서 많이 사용해요. 대형 아쿠아리움은 그냥 다 이 아크릴 소재로 된 수족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엄청 고가예요. 지금 이만한 자반 사이즈 수조를 만약에 아크릴로 제작한다고 하면은 몇십만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굉장히 고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수조를 아크릴 소재로 된 수조를 사용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 아크릴은 스크래치에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전용 연마 장비로 다시 이제 표면을 연마를 하면은 다시 깔끔하게 복원이 되긴 하는데 여러모로 좀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뭐 아크릴이라는 소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수조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조를 준비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조를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키우고자 하는 어종의 종류와 개체 숫자입니다. 일단 내가 키우고자 하는 어종의 크기와 개체 숫자에 적합한 사이즈의 수조를 선택을 해야 그 물고기들이 내가 선택한 수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번식 여부입니다. 내가 단순히 커뮤니티항이라든지 관상항으로만 세팅을 할 수조의 같은 경우는 내가 초기에 계획한
개체 숫자만을 고려한 수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추후에 번식에 대한 계획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 번식으로 인해 늘어날 개체들을 감당할 사이즈의 수조를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내가 초기에 계획한 개체 숫자만을 고려한 수조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은 아마 금방 과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번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추후에 불어날 개체들의 숫자까지 수용 가능한 사이즈의 수조를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별도의 수조를 준비를 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은 본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문 단계에서 첫 수조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수조에 너무 힘을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생활뿐만 아니라 뭔가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 취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여러 방면으로 하더라도 내 첫 장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초반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수조를 선택을 하더라도 나중에 물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부족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음으로써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물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종이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어종에 관심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어종에 맞춰서 수조의 사이즈가 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이 쌓이고 내 물생활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수조에 큰 투자를 하는 거는 그다지 현명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조는 가급적이면 좋은 퀄리티의 신품을 구입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 품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수조는 한번 선택을 하면은 수조 안에 들어가는 다른 장비들과는 다르게 바꾸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만, 내가 입문 단계에서의 첫 수조는 적당하고 무난한 수준의 수조로 물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나만의 방향성이 확립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조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수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